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좀 뉴욕 증시가 한산하다, 조용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조용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요. 결국에는 좀 조정으로 분위기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귀신같이 또 S&P 500 박스권 상단 올라가니까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면 확실히 뭔가 좀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주입이 안 됐던 거죠. 주유가 안 됐던 거죠, 자동차에. 그런데다가 오늘은 사실 빌런이 하나 나왔습니다. 월마트.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잖아요. 주가가 진짜 편안하게 올라가던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장 전부터 뭐 소비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비 심리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내용들 없는지 인사이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0.5% 하락했고요. 이런 날은 사실 드물죠.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많이 빠지는 날은 드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마트라는 종목, 월마트가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이 1% 넘게 빠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부침을 겪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0.6% 상승으로 AI 관련주들은 또 나쁘지 않은 소식 같은 것도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챗GPT 구독자 수가 뭐 4억 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늘어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비 심리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짓눌렀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부터 한번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S&P 500 지수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20가지의 척도가 있대요. 기준이 있대요. 근데 그 기준 중에 19개를 봐도 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개가 뭔지는 별로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추가로 높아지려면 뭔가 다른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도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여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작년 3분기와 4분기보다 조금 더 하향 조정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결국에는 특히나 모든 주식이 실적과 바로 변수가 연결이 되지만 특히나 미국 주식은 더 그게 크잖아요. 실적 좋으면 오르고요. 실적 안 좋으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 밸류에이션을 계속 누르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네 가지 팩터에서 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LA 산불, 산불이 좀 크게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보험사들의 지출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가 요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최근에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안 팔려서 생산을 좀 중단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전기차 부진으로 인해서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테슬라까지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잉 개별 종목이기는 한데 생산 품질 문제 그리고 파업을 좀 길게 했잖아요. 이 여파로 인해서 좀 안 좋았고 마지막으로는 수출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수출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강달러가 수출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돈으로 벌어오니까요. 그걸 다시 원화로 바꾸면 강한 달러를 약한 달러로 바꾸니까 이게 차익이 좀 남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강한 달러로 생산을 해서 해외에다가 팔고 뭐 약한 원화를 가져와서 그걸로 다시 달러로 바꾸면 이거는 거의 뭐 2배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게 수출주들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기업인이 강달러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걸 계속 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 4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배경을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 왜 떨어지지 하면 그땐 진짜 공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산불 여파, 그럴 수 있지. 파업 여파, 그럴 수 있지. 전기차 많이 안 팔린다는 거 요즘 보조금도 줄이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나왔던 리스팅했던 그런 기업들이나 섹터 중에 빅테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나마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애플을 제외하면 빅테크의 전망치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관세 여파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향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늘도 보시면 뭐 다우지수가 좀 급락했어도 다른 쪽은 괜찮았잖아요.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개 중에 19개가 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 정도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살펴봤더니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실질적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바빴던 게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야 했고 두 번째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누가 봐도 그 전쟁과 관련해서 좀 수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동 문제 얘기를 하고 이 외교적인 문제들을 계속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들 아시는 그 금융주 ETF, XLF ETF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금융주 크게 뭐 재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욕 증시 자체가 조금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탄력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앞서 보셨던 실적 전망치 하향에서 어느 정도 좀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꼭 이럴 때 또 이런 얘기가 조금 더 골치 아프게 들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상관없는데 여기 뒤에 또 이 글자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그걸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얘기 나오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과하죠. 과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GDP 나우 오랜만에 보실 텐데요. 애틀랜타 연은의 GDP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3%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다가 2%대까지 내려온 게 뭐 미국이 막 지금 큰일 났다, 경기 침체 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되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단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씩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22만 건 근처까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시장이 조금씩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도 충분히 되니까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안도를 시켜드리는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최근에 꾸준히
꾸준히 말씀드리는 뭐 이런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은 좀 둔화가 돼도 제조업 앞단에서는 계속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발표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안정적인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마이너스 빠졌던 때가 저렇게 길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갔다가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만 된다면 저는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릴 여지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변화 사항들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사실 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같이 떨어지면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경기가 좀 안 좋대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떨어지면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지금까지는 아직 긍정적으로 시장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뭐 관세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이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들, 위축됐던 그 투자 심리가 계속 다시 풀리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강한 게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미국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린다는 뜻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퍼지면서 서로 건강하게 좀 반등을 해야 그래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국만 좋은 증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저는 건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내려오는 거 보고 있으면 뭐 오늘은 살짝 좀 해프닝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달러가 내려오면 N이 올라가서 또 N 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뭐 N 캐리 트레이드 이제 하루 이틀 듣는 얘기가 아니죠.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걸 또 적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 고민이 되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그래서 또 금이 여전히 탑픽이라고 하는데 지금 또 3,000달러 근처까지 또 불쑥 올라와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금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글로벌 이슈 플러스에서 금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핀비즈맵 보시면요. 빨간색이 조금 커졌죠. 확실히 점점 더 빨간색의 분포도 넓어지고 커지고 이런 느낌인데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다. 온 거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은 월마트가 좀 중요한 시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가던 주가가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팔란티어도 잘 가다가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월마트도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 같고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전망치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소비 심리가 좋아서 계속 실적 전망치가 좋다가 한 번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도 사실 월마트가 그냥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같이 밸류에이션 올라갔던 건데 이커머스도 살짝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약간 떨어진 거죠. 이거 가지고 뭐 월마트가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관세 리스크 걱정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잖아요. 오히려 관세 리스크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고 예를 들면 국내에서 철강주, 뭐 자동차주 이런 종목들이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걱정했던 섹터들이 최근에는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소비단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관세가 시작됐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려나 그런 걱정 옛날에 다른 섹터가 하던 걱정을 이제 소비단에서 조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시장이 내려앉는 건 아니다. 다른 쪽에서 계속 반등 탄력을 모색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합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좋았고 중국, 아시아는 안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 아시아는 최근에 반등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그런 영향을 타고 같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주가 핫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도 뭐 국내나 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은 뭐 크게 타격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이게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서 그냥 좀 부담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간밤에 급락했다가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 달고 양봉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조금 뉴욕 증시가 한산하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뭔가 좀 마무리를 조정 쪽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죠? 네, 네, 분위기가 아쉽게. 왜 약간 꺾였는지 네, 그 부분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오늘 빌미를 어저께 빌미를 하나 줬고 앞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건 팔란티어. 아, 네, 그렇죠. 그게 빌미를 하나 줬고 오늘은 월마트. 조금 조금 종목들이 성격이- 좀 빌미를 준 거군요. 그렇죠.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네. 다행스럽게 반도체 쪽은 다음 주 엔비디아를 앞두고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러네요. 근데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적인 것이 월마트가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낮았다는 것 때문에 빌 맞았고 예. 팔란티아는 이제 정부의 국방 예산을 향후 뭐 5년 내에 30몇 %를 줄인다. 그렇죠. 그럼 정부 비중이 40% 넘는 팔란티아가 주가도 PER이 아니고 PSR이 100배 가는 PER이 100배가 아니고 PER이 200배고 PSR이 100배 가는 주식이니까 네. 어제 오늘 죄송합니다 갖고 계신 분한테 한 1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PSR 100배 가는 게 뭐 85배 되는 거거든요. 그 빌미가 쟀죠. 언서튼이죠. 얼마나 경기가 선행이 나쁠지 그렇죠. 실체가 될지 정부 예산을 줄였다 하는데 팔란티아 같은 그 필수 불가결한 비쌈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그 제품을 대체할 정도일 것인지 다른 그 국방 예산에 다른 걸 줄일 것인지 국방도 있잖아요.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뭐 그렇죠. 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 없죠. 있는데 그거 아직 모르죠. 근데 일단 비중이 높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맞는 거고 월마트 사실은 주구장창 지난 올해 1년, 2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원래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인데 빌미를 줬기 때문에 원투 펀치 맞고 오늘 뭐죠? 오늘 미국은 옵션 만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앵커님 말씀하신 약간의 우려처럼 미국은 한국과 별도로 노리길 바라지만은 그래서 오늘까지는 지켜봐야 되니까 한국이 어저께 많이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선반영된 측면에 있어서 미국 오늘 빠진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나 이런 쪽이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조선이나 우리는 조방den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그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눌림목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또 웃긴 게 또 경기가 약간 그럴 수 있다 경기 신흥하니까 뭐가 나오죠?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못하나 했다가 지금 사실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52대 48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6월에요? 예, 원래 48대 50이었는데 네. 이번 사람 심리 기능이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인 주가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거. 왜 반도체도 그냥 많이 안 빠졌을 뿐이지 조종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중동으로 오늘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월마트나 팔란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섹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미국이 힘을 못 받아서 좀 눈치를 오늘 또 보겠구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와 월마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모르겠어요. 밸류에이션이라고 따지면 PER, PSR 이런 걸로 따지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에 이견을 다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부러지다 보니까 이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나라는 심리를 뭐 직감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트리거가 됐던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와 달러가 이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 반대로 꺾어보면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까? 이런 기대감으로 또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미국 입장에서는 금리와 달러 떨어지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요 안에서 진짜 좀 여러 가지 이 전략과 방향성을 생각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팔란티어와 월마트에서 시작된 그런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종목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월마트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월마트 실적 자체는 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800억 달러 정도인데 1,805억 달러. 그다음에 영업 EPS도 64센트니까 60센트 달 나왔죠. 근데 얘네들의 그 발표된 실적이요. 지난 11월, 12월, 1월, 올해 1월까지 이게 얘네들의 회계년도 25년도 마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 실적 뭐 아직 헷갈리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는 거는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그게 회계년도 26년인데 이 가이던스가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 한 4% 플러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 정도로 민감해요. 얘네들이 좀 조금 움직이니까 3, 4% 정도인데 4%가 넘지 않는다는 쪽에 방점을 뒀고 조금 더 민감했던 거는 영업이익 측면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 25년도 끝났잖아요. 이게 거의 10% 가까이 성장했는데 올해는 그 기저가 높잖아요. 올해는 한 4% 중반?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봤어요. 그건 또 고민이 되네요. 근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작년이죠. 얘네들이 얻을 인수해서 비지오라고 그 가전제품 TV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그 인수한 거 뭐 기타 등등 갖고 작년에 부스팅되는 특별 효과가 있어서 9.7%가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 측면에서. 그래서 올해 그 9.7이 아니고 4.5, 5.5라는 것이 얼마나 임팩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코스트코도 좀 빠지고 그렇죠. 같이 빠졌죠. 스타벅스는 안 빠졌어요. 커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랑 지금 같이 말씀드리면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았던 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거예요. 지표 영향도 좀 있었군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조업 지수는 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12개 지역 중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조업 지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지표가 플러스긴 합니다. 18.1.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44가 워낙 높아서 나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플러스인데.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경기 선행 지표라고 이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계속 좀 안 좋아요. 101.5인데 이게 전월 대비 한 0.3% 정도 내려간 건데 지난 6개월 정도 누적으로 한 1% 가까이 내려가서 101.5라는 것이 100 이상이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추세는 작년 그 가을 넘어가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경기 선행 지수가. 이게 코로나 직후까지 내려간 건 아니지만 상당히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까 월마트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이 그 금리 인상 또는 관세 인상 그렇겠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커멘트가 붙인 게 있어요. 그 커멘트가. 그게 경기선에 연결되다 보니까 전망이 조금 너무 낙관적이었나 하면서 지금 코스코 킨텍 등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다우가 많이 빠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하반기 9월, 10월 보다가 6월 달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같이 연결된 건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는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보통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면 영향 미치는데 그렇죠. 10년물 국채는 오히려 안 빠지고 안 올라가고 약간 빠졌나 4.5에서 맞아요.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별 거예요. 왜냐면 베센트라고 재무장관이 국채 발행을 빨리 10년짜리를 안 하겠다는 원래 기준을 유지했어요. 10년짜리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지금은.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넣는다면은 10년물 국채가 안 빠졌다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포지티브한 것도 아니고 잠깐 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경기 선행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 경기 선행 관련되는 주식은
그 경기 민감주는 영향을 받는 게 맞죠. 물론 어저께 대한민국은 관련들이 많이 특별한 이유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떨지 모른다는 건데 네. 미국이 오늘 그 0.5% 정도 S&P하고 그 다우하고 이렇게 섞은 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하게 빠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자체가 뜻하는 바가 좀 있죠. 실적 자체가. 월마트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가는 그런 할인점이기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 거기다가 경기 선행지수까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나 보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표와 실적이 시장을 좀 흔들어놨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나왔던 게 이제 결국에는 또 그 얘기를 하네요. 관세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조금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월마트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 관세가 계속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관세와 관련된 여파를 시장이 많이 좀 그 소화를 해냈다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영향이 조금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될 거예요. 네. 뭐 저기 캐나다, 멕시코도 그렇고 중국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동차 그렇고 오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4월이 아니고 미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맞아요. 해줬잖아요. 그 얘기가 또 나왔죠. 예. 근데 또 오늘 또 약간의 분위기를 한 것이 제가 잘 몰랐는데 지난달 1월달에 연방준비제 페드의 정책 회의록이 나왔거든요. 네. 정책 회의록에 딱 아는 얘기인데 그 트럼프 정책이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겹치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경기 지표가 약간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연방준비위원회 정도는 웬만하면 늦추고 계속 시간을 보고 재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짜 6월달에 할지 반반 치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지표가 약간 내려가는 것 같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PER이 23, 저 말씀이요. 23배 할 때 4.5인데 4.5하고 저기 10년으로 딱 붙어 있으니까 이 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쵸. 뉴스 드리븐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아 뉴스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는 거서 만약에 우리가 관세가 진짜 그렇게 확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확신을 가지려면 네. 그게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시기가 딱 오늘 진짜 실행했어요. 시행이 돼야 되는군요. 하거나 아니면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스스로 엄청나게 효율을 해서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세도 부과를 적게 하고 무슨 얘기 아시죠? 그쵸. 연방 정부 사람들 자르고 그쵸.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또 뭐죠? IRA 칩스 이런 거 보조금 안 주고 대신에 관세는 또 적게 때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게 재정 적자 줄인다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관세도 그렇죠. 시작되는 거고 재정 적자를 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관세 부과도 좀 약해질 수 있겠네요. 그거를 그 친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월 10일에 발표된 게 예산안 심의를 지금 공화당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3월달 중요한데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안을 갖고 있어요.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를 해가지고 그것을 경기 부양하고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이거에서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4조 5조 달러의 돈이 어디서 나요? 글쎄요. 그 컴비네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메디케어는 안 걸린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칩스 액트, IRA,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보조금 주던 팔레스- 거를 없애버리는구나. 그게 한 2조 달러예요. 예. 그거 다 줄이면 2조 달러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사람들 자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1조 달러였거든요. 1조 달러는 못하더라도 한 3, 4천원 사람 잘린 거 보니까 7만 명이니까 3, 4천원 하면 한 2조 5천원 달러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관세, 예.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10%, 그거 하면 그게 2조 달러 들어옵니다. 어. 이런 줄 알면 그게 한 4조 5천원 다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감세안이 마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4조 5천억 달러에서 딱 막 하면은 딱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걔네들이 부채 한도를 또 높여달라고 또 신청했어요. 근데 부채 한도는 또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공화당이 그거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공화당과 해야죠. 민주당 215대 220인데 220명인데 5명만 여기로 넘어가면 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세안과 그다음에 부채 상한도 이거를 한 패키지로 지금 통과시키려 하는데 3월 며칠 날 안 될 것 같아서 쪼개다 이렇게 공화당 내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감세안을 하는 현금 자금이 어떤 보조금 줄이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될지 모른다는 측면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관세를 과연 얼마까지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실제 실행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거를 떨쳐낼 수는 없다.
이거는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비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사실 관세 피해도 조금 줄이고 미국 증시도 좀 살아나려면 미국이 좀 더 사람들을 많이 잘라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좀 잘려 나가고 결국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체감을 하는 기간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조금 뭐 다른 것도 생각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금이라든지 네네. 이런 대체 투자 요즘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 미국도 오늘도 보니까 트럼프도 금 갖고 있는 거 우리 제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예. 그 포트녹스? 포트낙스. 예, 저도 뭐 그 이름만 들었지 실체나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이 갖고 있는 게 4천 몇백 톤인데라고 하는데 뭐 미국이 전체 갖고 있는 게 8천 몇백 톤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입니다. 그걸 재평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평가 자체가 낮게 돼 있다는 매입 단가를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걸 봤을 때는 금 자산 쪽으로 사람들이 가게끔 더 엑셀러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은 달러의 강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영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선물에서 있는 금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미 지난 한 3개월 동안 아주 세게 옮겨갔어요. 그게 그래서 레코드 하이 거의 3,000불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딴 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예외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워낙 규모가 작고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안전자산 대체라는 측면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유탄을 좀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 정부가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 중국, 러시아 순이거든요. 한국은 세 발이 핍니다. 8천 톤인데 한국은 100톤 규모가 작다도 너무 작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자금이 한 4천억 달러 좀 넘는데 그거의 1%밖에 안 된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 쪽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는 안전자산과 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덜기 위한 언젠가 달러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상당히 미리 반영을 한 측면이 있어서 그 예측은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은 탄력이 붙었으니까 10%더 간다 해서 3,300달러 불러놓고 있지만은 3,000달러 먼저 갈지 그 전에 계기가 돼가지고 수그러들지는 미국의 달러와 관계 있고 관세랑 관계 있으니까 그거는 향후 한두 달 내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렇게 뭐 달러, 금리의 움직임이 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그 관세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연결해 보면 이제 도지라는 곳에 혁신적인 기업인이, 그러니까 정부 인사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참 흥미롭기는 한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전략이요. 네. 전략이 일단은 삼성전자가 버팀목이 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의미 있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네. 그러면 다른 섹터들이 골고루 올라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글쎄요. 어저께 조선주에 대한 많이 가파른 주가 상승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왔죠. 그 리포트가 리포트가 나왔죠. 워낙 네. 강력해서 네. 뭐 하선이라고 해서 예, 맞아요. 누구는 하산이라 하선인지 근데 리포트 자체는 동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 빠진 건데요. 예. 그러한 여파 조방변이 조정이 아니고 옆으로 긴다고 가정하면 다른 섹터들이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죠. 그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한알령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다양스러운 건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좀 찾았다는 거.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금리가 빨리 안 내리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는 벌써 기정사실화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는 시중금리 벌써 반영했고 하고 나서 발표하는 거. 코멘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그런 측면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섹터에 우리가 기존에 하는 반도체, 조방변 말고 다른 섹터가 얼마나 이렇게 보충되냐에 따라서 저는 원래 제 목표가 2,650이었는데 좀 빨리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음 주 우리가 금요일에 됐죠. 목요일 날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여파가 분위기를 탁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도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라갈 섹터보다는 덜 오를 섹터를 이제 봐야 될 때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사실 투자 전략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확실할 땐 금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값이 벌써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대내적으로 보면 뭐 골드바가 없어서 지금 판매를 중단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그 뭐 미국의 포트녹스에 뭐 엄청난 금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거라더라 없는 거라더라 뭐 전설적인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금 투자에 관심을 정말 지대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된 느낌이에요. 네.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취임 전후의 움직임이 좀 더 촉발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은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몇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그게 딱 합쳐질 때 오르는 경향들이 사실 있어요.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할 때 오르죠. 근데 지난 몇 년 사실 세계는 전쟁의 와중에 이렇게 휩싸였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한몫을 했을 거고요. 또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을 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지로 사실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합해지면서 뭐 지난 1년 동안 한 5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23년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평형 상태에 이르렀던 세계 질서의 어떤 균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요 근래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맞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트로이 온스당 한 2,900달러 정도 약간 좀 상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한 3,000달러를 넘어서 한 3,100달러, 심지어는 한 3,300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근데 원래 이제 달러랑 금이 서로 이제 약간은 해지가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약해지면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물론 최근에 달러가 조금 떨어져서 금값이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비싸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전통적으로 사실 21세기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달러하고 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상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뭐 금값은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거고 달러 네.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금값은 오르는 이런 경향들을 보였다라고 과거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년을 돌아와 보면은 전혀 이 상관관계가 거의 맞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달러가 올라갈 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상태가 됐냐를 갖다가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금이 안전자산 역할도 했지만은 일종의 코모디티 하나로 달러 가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들을 보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사실 이 코모디티보다는 사실은 이 달러의 어떤 기존의 어떤 패권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금 매수사랑 이게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기타 뭐 인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기존에 이제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 달러 패권에서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이 이탈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중앙은행들이 이제 엄청난 양의 금을 갖다가 매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러랑 별개로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는 얘기죠. 특히 뭐 ETF를 통해서 이제 그 금에 접근하기가 한창 쉬워진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금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던 그 국가들, 인도 국민이라든지 중국 국민들이 사실은 이 국민 소득 자체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금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한층 쉽게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소득 기반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확실히 좀 많이 패러다임 바뀌었네요. 그렇죠. 과거와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달러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고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의 경향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움직임과는 전혀 별개로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영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금값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순함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여러 가지로 수급이
곳곳에서 들어오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뭐 ETF 여기저기 생긴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단순하게 달러 떨어질 때 금 오른다, 금 떨어질 때 달러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긴 한데 금 가면 은이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또 은을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런 대체 투자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값이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은, 심지어는 이제 구리 같은 걸 갖다가 찾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다. 금은 동순이군요. 이걸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금값이 폭등을 하면 은도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과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은 사실은 투자 자산 혹은 투기적 자산으로 가수요가 붙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은과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가수요가 붙는 그러니까 투자 수요라든지 투기적 수요보다는 오히려 산업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금에 비해서도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매크로의 어떤 흐름들, 매크로 경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흐름들, 경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은과 금 같은 경우에는 은하고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산업재로 쓰이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세계 분석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은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 부족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광산이라는 걸 갖다가 마냥 개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2035년 정도가 되면은 수요의 한 70%밖에 충당을 못할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은 있다. 가령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33달러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뭐 한 5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한 약 톤당 9,000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톤당 한 17,000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예상들은 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이 투자의 어떤 목적 아니면 어떤 투기적 목적으로 이걸 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은도 보관에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뭐 ETF 투자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단지 이걸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감내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될 거다.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뭐 일단 하도 난리니까 금이 난리니까 이렇게 은과 구리에도 관심이 꽂힐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가 듣기로도 이제 경기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경기가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과 구리 가격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금이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놓고는 엄청난 변동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변동성의 주기 자체, 그러니까 진폭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금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최소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아직도 굉장히 큰 어떤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재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악재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디지털 금이라고 현재 수준에서는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게 단지 이제 진짜로 디지털 금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령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포지션이 많이 줄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관의 참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ETF라든지 이런 걸 통한 어떤 개인들의 참여가 더 늘어나는 순간에 지금도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뭐 몇 년 과거 한 10년 뭐 이런 정도 과거 한 5년 10년 전과 비교하면 변동성이 많이 줄은 거는 사실이죠. 그럼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정한 디지털 금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과거의 보담도 또 현재 보담도 변동성이 훨씬 더 완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이 그냥 황금색, 뭐 빛나는 물건 그게 아니라
그만큼 확실한 가치를 갖고 있고 확실한 안전자산이어야 금이라는 별명을 좀 불러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기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 완전한 안전자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예. 다시 그러면 금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일단 앞에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한 대로 뭐 전망이 3,000달러가 넘어간다, 3,300달러 얘기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냉정하게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게 트럼프 일기 때랑 비교하시는 분이 많아요. 트럼프 일기 때 한 55% 정도 그랬군요.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상황을 우리가 유심히 돌아보면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금은 2011년 정점을 찍은 후에 1,900달러 정도 했어요. 이 트럼프가 집권하기 일기가 시작되는 2017년까지 쭉 내림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난 1년 동안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엄청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완전히 내림사에서 시작을 해서 55%가 올라간 거고요. 지금은 오름세에서 이 트럼프 2기가 시작돼 있단 말입니다. 그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움직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 1기 때는 어떤 현상이 또 벌어졌죠? 트럼프 1기 때는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1세기까지 쭉 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던 세계의 흐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1기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흐름을 뒤엎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흐름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실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제가 생각하는 충격은 좀 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평행 질서를 더 깨려는 어떤 더 과격한 언어들이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언어를 갖다가 구사를 하고 있지만 레토릭을 구사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는 기존에 진행되는 어떤 세계화의 어떤 기존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충격들이 있었던 거고 그랬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뭐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금값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부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3,100달러 한 3,300달러 정도까지도 심지어는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지난 23년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을 갖다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좋다고 하니까 다들 뭐 포문 현상 올 정도로 금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렇게 난리가 나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항상 되짚어 보면 그때가 항상 위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아직 금이 위기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도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은 조금 금 사는 것에 있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저는 하나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 이해는 좀 하는 편이에요. 하나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운영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갖다가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는 입장에서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말해서 황금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하는이라든지 재정 당국 같은 경우는 환시장에 좀 자주 개입을 하는 편이잖아요. 사실 이 외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 금을 갖다가 실물금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 이게 황금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 보유를 갖다가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사실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의 높은 변동성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총 90톤의 금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1년에 그 온스당 1,900달러 고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2015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면 1,0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온스당. 반토막이 났네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서 2013년에는 외환 보유고의 여유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금을 갖다가 이렇게 한 90톤 정도를 샀는데 그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에 이제 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이 과연 다른 자산 클래스에 비해서 이게 수익성이 높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원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일종의 그런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에 1,900달러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4년 8월에 한 2,500달러 온스당 그때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금액으로 해서 지금 400달러 오른 거예요. 2,900달러면. 그럼 2011년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년이죠? 한 10몇 년 만에
한 400달러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과연 기타 주식이라든지 매력이 아니면 있는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매력이 있는 거냐.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실질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금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엄청나게 올랐다는 맞아요, 어떤 착시 현상을 갖지만 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다른 자산 클래스에 비해서 이게 과연 많이 올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원의 금 보유량은 뭐 2013년에 한 32였는데 지금 한 38위 정도. 그러니까 외환 보유 기준으로 하면 1.2% 정도 되니까 물론 이제 매입되어 있는 시가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한원은 역시 금 보유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기축통화 국가면은 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좀 많이 사놓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커서 오히려 대응하면서 뭐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야 금이 이렇게 난리인 거지 사실 금이 이 정도까지 시장에서 어필된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평론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금 때문에 막 포모를 느끼고 이 정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폭포수처럼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게 어느 정도 과열됐다는 신호 아닐까요? 시그널이죠.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 금은 우상향을 하겠죠. 인플레이션 가치 이상으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변동성을 조심해야 될 국면이다라는 점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배심이 든든한 양반들 그래 난 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 그렇죠. 없고 그냥 금이 안전자산을 믿고 난 장기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은 사면 됐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으로 통한 어떤 이득, 단기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변동성을 참아낼 수 없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좀 한 발 물러서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내가 금을 사야 되나라고 포모를 조금이나마 느끼시는 분들의 모르겠어요. 투자 심리를 제가 조금 넘겨짚어 보자면, 야 금이 너무 좋다더라. 금이 막 잘 오른다더라. 앞으로도 더 잘 간다더라.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크게 갖고 금을 사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금이라는 상품이 그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좀 난리가 난 거지.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마음 편히 먹고 정말 오랫동안 가져가실 분들에게는 금은 뭐 훌륭한 투자처가 되겠지만 이렇게 단기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포모 현상까지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